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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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벙커 안에서 은밀한 과학 모임은 계속됩니다. 윤주 씨, 근데 네. 오늘따라 네. 너무 피곤해 보여요. 아, 요즘에 또 층곤증이 좀 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쉬세요. 아니야.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아이고. 코도 막힌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여기 목도 좀 많이 잠기고 그래서 사실 조금 여기 잠도 그렇고 알레르기도 그렇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잠과 알레르기와의 전쟁.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와의 전쟁 중이거든요. 아니 다이어트 할 때가 어딨다고. 옷이 얇아지는 계절이 오잖아요. 두렵습니다. 제가 밤에 모기만 보면은 이걸 잡고 자야지 그냥 잠을 못 자요. 저도 벌써 그래요. 모기가 나타나가지고 이 웽 소리가 어제 밤새도록 또 나서 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셨구나. 자,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인생은 순간순간의 전쟁입니다. 아, 맞아요. 네.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자,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볼게요. 핵폭탄처럼 충격적인 새로운 디자인의 수영복. 아, 이거 비키니라고 하자. 네. 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오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석유나 난리예요. 석탄보다 약 200에서 300만 배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이 전 세계가 받은 충격이 장난이 아니죠. 네. 전쟁은 역사에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전쟁은 게임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인류는 어떤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될까요? 이게 핵무기가 무서운 게 폭발 당시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물론 인류를 위해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을 논할 때 또 빼놓을 수 없기도 하죠. 네, 사실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인류는 전쟁과 함께 해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는데요. 근데 뜻밖에도 전쟁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전쟁의 순기능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데 네. 인류 문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제도들이 사실은 전쟁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료제의 명령 체계, 자원 관리, 대규모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인류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사실은 전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과학의 발전도 전쟁과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더 많은 과학 기술들을 알고 있는 쪽이 전쟁에 늘 유리했고 맞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갑자기 과학의 발전이 또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과 전쟁도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다. 오늘 떡밥이 좋아요. 전쟁 이야기 또 거기다 과학도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그렇죠. 야,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아, 두근거려요? 네, 빨리 진행하시죠. 예, 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바로 지정 생존자 만나볼게요. 샤를님이 오시는구나. 아, 이분은 뭐 많이 봤지 뭐 너튜브에서.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앉으시죠. 손수부터 하겠습니다. 이름 체온 체크 하겠습니다. 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밀리터리 콘텐츠 전문가, 밀리터리 세계사의 저자, 샤를 세완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군사 전문 기자 이세완 기자님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기자님 밀족이신가요? 그렇죠. 내추럴 본. 내추럴. 그러면 이제 기자님도 총이나 뭐 밀리터리 룩 이런 밀리터리 아이템 수집하고 계십니까? 예전엔 했는데요. 네. 미국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진짜 총을 써보고 가짜 총들을 던져서. 총 쏘는 게임도 좀 하십니까? 좀 하셨어요? 아주 예전 게임 좀 했었습니다. 너무 옛날 사람이다. 예, 제가 지금 지천명
밀떡계 아이돌이시지 않습니까? 지천명 아이돌 없지 않습니까?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전쟁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이죠. 현대전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도 과학이 또 많이 발전했고요. 그렇죠. 군사과학이라는 게 모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남긴 가장 강력한 부산물은 뭐가 있을까요? 전쟁의 가장 큰 부산물인 인간성의 파괴라고 보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수 배우겠습니다. 예. 그럼 같이 벙커로 가시죠. 네. 자, 오늘의 지정 생존자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가방을 이렇게 끌어안고 오시는데요. 뭐 중요한 게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정 생존자로 나오게 된 군사 전문기자 이세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자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왔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면 가장 오래된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류의 시작이 거의 전쟁의 시작이죠. 네.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원전 3000년 전에 전쟁이 있었다는 최초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대 전쟁에서 옛날 전쟁에서 가장 사람들이 왜 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극적인 전쟁이 뭐였냐? 마라톤 전투를 들 수 있어요. 마라톤. 잘 모르거든요. 마라톤 모르세요? 네, 정확히는 모르죠. 자세히는. 저도 몰라요. 알려주세요. 아는 줄 알았잖아요. 또 알려주세요. 저만 모르는 줄 알았잖아요. 네.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된 거예요. 네. 당시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는데 그리스는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도 몰라요. 그런 정도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아테네가 다닥다닥 한 9천 명 정도 긁어서 갔어요. 근데 앞에 딱 보니까 페르시아는 커다란 배에다가 2만 5천 명을 싣고 왔어요. 상대가 안 되죠. 네. 근데 페르시아가 보니까 이거 쟤네들 조고 온 거 다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다 1만 5천 명만 내려놓고 1만 명 배에 태워서 아테네로 가서 빈집을 털자. 그러니까 아테네군 입장에서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앞에 지금 1만 5천 명이 있잖아요. 네네.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령관이 일단 얘들아 나를 따르고 가자 이렇게 했어요. 방진을 이루고 갔죠. 그래서 한 200m쯤 딱 되니까 페르시아군이 활 쏠 준비를 했어요. 이때 그리스군 사령관이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뛰자. 뛰자. 200m를 그냥 예. 뛰어서 들어가겠다. 그때 당시 들고. 그리스 병사들은 1인당 한 30kg 지고 있었어요. 방패까지 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300 같은 영화 보면 몸들이 좋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 정도 체력이 있는 와, 사람들은 30km를 지고 뛰어. 근데 200m에서 뛰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페르시아군이 아테네군이 뛰니까 당황한 거예요. 당황하죠. 활을 날렸는데 다 뒤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달려왔으니까. 그리고 다음 화살을 재려고 하는데 코앞에까지 와 있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이제 피바다가 돼요. 네. 그래서 격파를 시키고 바로 3시간 만에 행군을 해서 아테네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해안가에서 딱 서 있어요. 이때 마침 페르시아 그 빈집 털러 왔던 배가 도착합니다. 보니까 1만 명이 서 있거든요. 이제 와 있는 벌써 안 되겠다. 후퇴하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진짜 신기하다. 마치 직접 보신 것처럼 아니, 이야기해요. 예, 참전하신 듯한. 근데 그 네, 마라톤 얘기 생생한. 나온 게 또 정말 돌아가느라고 네. 달렸던 그 3시간 저는 거리가 그래서 지금의 마라톤인 줄 마라톤하고 알았어요. 또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란이죠. 지금의 페르시아의 네. 후예. 이란은 마라톤 참가 안 하고요. 예전에 이란에서 한번 아시안 게임 열렸는데 마라톤 종목이 없었어요. 시작부터 전쟁 이야기를 굉장히 또 생생하게 풀어주셨는데 이세환 기자님과 함께 전쟁과 과학에 관한 키워드 토크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유레카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전쟁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유레카의 원리 말고 네.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것들 어떤 걸 알고 계세요? 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꿀 먹을 딱 수가 소리 있나? 나는 거. 딱 소리 우리가 나는 거. 이렇게 맥주 따는 거? 따는 그런 원리를 지렛대 원리. 맞아요. 아, 진짜로? 지렛대 원리. 네네네 와, 맞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병따개 딸 수 있는 원리도 지렛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끝부분은 짧은데 더 긴 쪽을 이용해서 힘을 가해가지고 따는 건데 지렛대 원리를 발견한 것이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예,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자신의 지렛대 원리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전 더 쉬운 건 그냥 물구나무 쓰면 지구 든 거 아니에요? 그럴싸한데요. 왜? 과학자들이 내가 봤을 때 잘 팔어. 지구를 든다 그러고 막 물구나무 쓴다 그러고. 옛날에 태어났으면 전쟁 영웅이셨을 거예요. 잘 팔아 형이. 엄청 잘 팔아가지고. 근데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무기가 있는 거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무기요? 그러니까 과거에 총이 없었던 이제 냉병기 시절에 가장 장거리 무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알죠. 이거죠. 활. 최종병기 활. 활이 지렛대. 활도 그런데 이제 왜 영화에서 보면 적의 성을 공격해요. 투석기. 네네 봤어요 영화에서. 그때 이제 돌을 던지거나 네네네. 아니면 항아리에다가 네. 기름을 넣고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던졌어요. 아르키메데스도 성벽에 투석기를 놓고 다가오는 적군의 배를 향해서 돌을 퍼부어서 적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왜 과학과 수학이 중요하냐면요. 이게 단순히 투석기가 멀리 돌을 날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곡선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정확하게 살려야 되니까. 계산해야 되죠. 그다음에 성벽을 향해서 날리면 성벽의 높이 계산해야 되고 멀리서도 수학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저 성의 높이는 어느 정도니까 내가 어떤 각도로 돌을 날려야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사실 과학과 수학이 다 있어야 또 가능한 공격 기술이기도 했어요. 우리 데스 형은 진짜 그 시대의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었다. 아이언맨. 네, 이런 생각이 좀 비교할 듭니다. 적절해요. 아니 뭐 그 시대의 아이언맨까지는 알겠는데 이 투석기 하나 가지고 전쟁 영웅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많이 나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투석기 이외에도 이제 가장 유명한 무기가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네, 햇빛을 청동 거울에 모아서 네. 그 로마 함선을 불태웠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믿을 수 전혀 이게 된다고요? 전혀 믿을 수가 그 없는데. 예전에 우리 개미 태울 때 네. 했던 게 된다고요? 잔인해. 네, 그래서 어렸을 때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검증을 해본 거예요. 구리와 유리로 된 8평 크기의 물체로 태양광선을 반사시켜가지고 이제 나무로 만든 배를 쬐었는데 배 표면만 약간 그을렸대요. 배를 태우는 데는 실패를 한 거죠.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거 진짜 좀 과장된 설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나무배 겉표면에 물이 새지 않도록 타르 같은 발화점이 낮은 물체가 배 표면에 묻혀 있었다 그러면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검색이기도 하고. 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배가 정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계속해서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어요. 배가 움직이면 거울을 이렇게 거울도 같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겠죠. 지금같이 정리하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이거 많이 가설도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 건물 잘못 지어서 유리 건물 멋있게 지어놓으면 운전자들이 다 눈이 부셔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그걸로 맞아요. 그게 오히려 그런 것처럼 이 설득력이 거울을 통해서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잘 보여야 되는데 계속 눈이 부시게 만든 상태에서 불화살 같은 걸 퍼붓는다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면서 우리 데스 형은 청동 거울로 적군의 배들을 태웠다라고 전해졌을 수도 있죠. 저는 오히려 나무 부분보다 우리 예전에 이 돋보기로 종이 태우는 거 많이 있었죠. 해봐서 저는 오히려 돛을 태우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나무는 힘드니까 돛은 하는 종이 태우고 이랬잖아요. 전쟁 영웅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뭐 쉽게 그렇게 되진 않고. 아니 그렇게 과학적이에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어쨌건 일단은 뭐 확인은 되지 않은 네. 하나의 설화인 걸로. 신기하긴 하네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박한 것 같아요. 이 거울로 상대방의 전함을 불태우자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좀 레이저 무기랑 비슷한 건데 그러게요. 레이저 무기는 사실은 이 밀덕, 남덕, 남자들의 이 약간 좀 로망이에요. 이 광선검 얼마나 멋있어. 윙윙 멋있죠. 그거 뭐. 핑핑핑. 이제 이걸 뭐 이제 에너지 기반의 무기라고 하는데 네네네. 에너지 기반의 무기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제 레이저 같이 계속 조사하는 것, 네. 계속 네네. 비추는 것. 두 번째는 에너지를 응축해서 한 번에 날리는 거지. 보통 이제 블라스트라고 하는 네. 건데. 이제 에너지 기반의 무기 중에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실전 배치를 검토한 적이 있어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떨어질 때 요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속도가 그나마 느리니까 올라갈 때 쏘자. 이 방법을 한번 미국이 연구해봤어요. 예. 커다란 비행기에다가 이제 레이저 무기를 탑재했는데 상대방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걸 무력화시켜요. 어떻게요?
말씀드렸듯이 레이저는 한 곳을 계속 집중해야 되잖아요. 탄도미사를 올릴 때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 말짱 황이지 돌아가면. 방금 그 두 가지 무기하면서 저도 딱 어렸을 때 만화가 두 개 떠올렸던 게 첫 번째가 광선, 레이저. 이건 슈퍼맨 눈에서 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에너지를 웅축해서 한 방에 날리는 거. 드래곤볼에 나온 에너지 파. 딱 정말 다 왜 이거. 이렇게 신났죠? 너무 신난다. 왜 이렇게 신났지? 너무 신나하지 말죠. 그러니까 아, 전쟁 얘기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이에요. 어쨌든 무기를 만드는 기술의 원리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게. 맞아요. 전쟁은 끔찍한 거 맞고요. 그 마무리에 좀 진실하게 나만 이상해지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니 원래 용주 전쟁이 씨가 끔찍한 조금 더 거. 이상해. 예, 알겠습니다. 혹시 백년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프랑스랑 영국이 지역 분쟁으로 인해서 무려 116년이나 싸운 전쟁이잖아요. 참. 세기사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전쟁 내내 영국이 승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궁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신무기를 영국군이 자유자재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적의 프랑스군의 말들을 쏘아가지고 쓰러뜨렸대요. 예. 그 멀리서 달려오는 말들을 쏘아서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병군이 가가지고 그들을 제압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러다가 최후에는 프랑스군이 결국에는 승리를 했거든요. 그때 프랑스군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포를 들고 나온 거예요. 대포? 반칙이잖아. 갑자기 대포 뭔데? 아 근데 110년이 넘게 지속되는 전쟁에서 네. 대포 같은 거 개발해야죠. 그러니까 비겁이 대포가 없어. 나온 거예요. 대포가 네. 나와가지고 당연히 영국군 입장에서는 대포를 이길 수는 없는 어떡해요, 거잖아요. 그쵸. 쏙 일단은 그 존재 자체에 되게 놀랐겠죠. 너무 맞아, 무섭잖아. 맞아. 그러니까 아마 진짜 영화 보는 것처럼 이렇게 뻥 소리 나면서 대포 한 번 나가면은 그냥 갑자기 말 수십 마리가 쓰러지는 이 장면이 아마 영국군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도 충격이 컸을 거예요. 바로 마법 맞아. 같았을 맞아요, 거야. 아주 맞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당시 대포는 한 발 쏘면 한두 시간 식혀야 돼요. 너무 뜨거워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연사가 안 돼요.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당하는 입장에서 큰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면 일단 말이 놀라거든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또 네, 예. 신무기고. 그다음에 기병 운영을 못 하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영국군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디 임진왜란에서 조총을 처음 보고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 조총의 성능을 제대로 알았으면 충분히 대적이 가능했었는데,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어느 한쪽이 이상한 거 들고 나왔다. 그럼 그때는 확 넘어가는 경우가 네, 일단 있어요. 도망가야죠. 뭐 그렇죠, 이상해. 그렇죠. 저기서 빵 했는데 옆에가 쓰러져. 정확한 위력도 아직까지 날 수 없고 막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게 과학의 힘인 게요. 이게 모르면 무서운 거고 알면 별로 무섭지 않거든요. 지식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게 사실은 용주 씨가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용주 씨처럼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쓸데없는 일로 근데 뭐 쓸데없는 끝나던데요. 것도 용기로 가지고. 그렇죠. 아니, 여기 발전은 질문이- 언제 할 거예요? 언젠가 할 수 있겠죠? 질문인데 원래 이렇게 당하시는 캐릭터인데. 네. 아니 전 우리가 그동안 돌아가면서 당한 걸 당해요. 푸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좀 수세네요. 아니 그동안 많이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화학이 발전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게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그러니까 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아.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가 이제 화학이 발전을 했거든요. 아 또. 동양에서는 이제 불로 장생의 영약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섞어 보다가 뜻밖의 세상에 등장하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약이에요. 화약이랑 불로장생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는 약을 만드는 방법이 연단술이라는 방법인데 그 연단술을 집대성해 놓은 책 중에 진원묘도 요약이라고 하는 책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네. 황과 비소가 함유된 광석을 초석이 들어있는 용기에 밀폐한 다음에 열을 줬더니 불꽃이 튀겼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석이 바로 화약의 원료가 되는 질산칼륨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자연계에서 새나 박쥐의 배설물 이런 것들이 오래 쌓이다 보면은 그게 구아노라고 하는 어떤 배설물이 되는데 요 배설물도 화약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네. 요런 예를 최근에 너튜브에 떠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래가 해변에 나타났다가 썩어가지고 네, 그 안에 그렇게 되죠. 가스가 생기고 할 때 그것도 굉장한 폭발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뻥 터지게 되는 그 원리도 결국은 또 화약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근데 있는 그 거죠. 방금 그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 새나 박쥐의 배설물이 굳어가지고 만든 그 유기물질인 이 구아노가 네. 사실 그 원료를 따져보면은
아까 영약을 만들 때 넣었다라고 하는 초석, 질산칼륨이랑 똑같은 화학 그래요? 성분이에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 초석을 굉장히 많이 독점하고 있었던 영국과 싸웠던 나라 중에 미국이 있잖아요. 네. 1812년 전쟁 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영국이랑 대적을 하려면 화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켄터키 주에 이제 초석 광산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70명의 노예가 31만 파운드의 초석을 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총을 한 23만 번 정도 발사할 수 있었던 양이라고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미국 본토에서 영국군을 이제 몰아낼 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매머드 케이브 국립공원 자리라고 합니다. 네, 화약 이야기만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네요. 네. 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썰렁 용자입니다. 오늘은 전쟁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퀴즈로 준비해봤는데요. 역대 전쟁사에 숨겨진 파란만장한 과학설들 지금 당장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만날래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아니요, 안 됐어요. 오늘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햄버거 좋아하시죠? 어허.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M브랜드는 매장의 이 비좁은 주방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이곳에 주방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군대. 네, 땡. 군함. 그러니까 잠수함. 작가님, 어렵다며. 오늘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나왔어 또. 바로 맞추잖아요. 3쿠션으로 당했습니다. 맞았어. 잠수함 정답인데요. M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레이크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프랜차이즈를 만들 당시에 주방 디자인을 의뢰하기 위해서 쉰들러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쉰들러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군수함 제작에 필요한 도구와 물품 뭐 이런 것들 잠수함 주방을 이제 설계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만든 잠수함 주방이 어땠길래 이런 직접 의뢰를 하게 됐는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잠수함은 비좁아요. 되게 네. 비좁고 네. 그렇죠. 사이즈도 적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시 군대에서 쓰는 거니까 튼튼해야겠죠. 그렇죠. 또 하나 이게 여러 척에 만들어야 되니까 표준화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시스템이 딱이겠구나 라고 해서 이 잠수함에 있었던 주방 시스템을 그대로 자기 회사 그 주방 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왠지 잠수함에서 튀김 요리 많이 먹였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냄새가 많으냐는 걸 하기 힘들었어요. 환기가 안 되잖아요. 환기가 안 되니까. 창문 열면 물 들어와. 가스를 내보내게 되면 바로 기포가 생기면서 잠수함의 존재를 알 수 그래서 있다니까. 상대편 구축함들이 보면서 이 근처에 잠수함이 있구나 찾아다녀요. 잠수함 하니까 사실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잠수함도 결국에는 뭐 노출이 안 되게 이제 위장을 해야 되는데 외관을 보면 거의 다 대부분 뭐 검은색이더라고요. 그러게. 근데 바다는 파란색이잖아요. 그럼 파란색 잠수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잠수함이 150m, 200m까지 들어가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2차 대전 때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게 독일의 유보트잖아요. 네. 예. 유보트도 새까맣게 칠했거든요. 네. 근데 이 새까맣게 칠했던 유보트가 큰 코 다친 곳이 지중해였어요. 워낙 지중해 바닷물이 맑잖아요. 어. 딱 그렇게 되니까 비행기가 가면서 그 앞에 보이니까 그 너무 앞에 풍내를 따뜻했겠다. 떨어뜨려버렸어요. 지중해 색으로 칠했어야죠. 지중해 에디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근데 군함은 또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평선에서 보면 회색이면은 잘 식별이 안 돼요. 식별이 안 돼. 근데 이거는 바다뿐만 아니라 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투기들 보면 회색 계열이 많죠. 맞아요. 그렇죠. 네. 여기 엄청 재밌네. 잠수함이 검은색인데도 이유가 또 있었고요. 네, 어쨌거나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빨리 맞추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돋보기 들고 있거든요. 예, 이걸 태울 거야. 눈썹 태워드려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고대 페르시아와 이집트의 전쟁에서 페르시아 군들은 고양이를 이용해 전투에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페르시아군은 어떤 전술을 펼쳤을까요? 고양이를 여기저기 풀어놓는 거예요. 네. 그럼 애들이 귀여우니까
귀여워가지고 걔네랑 노느라고 네. 그 적군이 전쟁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귀여운 생각이었어요. 고양이는 쥐를 잡는데 쥐는 병을 퍼뜨리니까 고양이들을 대거 이용해가지고 쥐를 한쪽으로 모는 형태의 전술? 그렇게까지 미세한 컨트롤이 돼요. 막 고양이 쥐가 고양이한테 뭘 매달아가지고 푸른 거 아닐까요? 방울. 방울을 그래 짤랑짤랑해서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끔찍하게. 비슷하죠? 끔찍하게. 아니요 완전 아니 틀렸어요. 완전 틀렸어요. 뭘까? 좀 힌트 이건 좀 좀 주세요. 어렵다. 힌트 좀 어렵다. 줘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고양이는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아. 생각을 영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죽음의 신 뭐 이런 거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무서워하게 하는 심리를 이용했구나. 심리전. 비슷해 지금 가고 있어요. 아, 고양이를 신성시하는 고양이를 앞에 달고 방패나 이런 데다 매달고 또는 싸우기 시작하면은 데리고 갔대니. 고양이는 못 죽이니까. 정답! 맞습니다. 이게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 고양이를 신성시한다는 것을 알고 기상천외한 작전을 짰는데요. 방패에다가 고양이를 이제 매달고 오는데 이거를 죽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귀엽기도 하고 그렇죠. 신성시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이집트가 결국에는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페르시아군이 그 동네를 정복할 수 있었다. 심리전. 고양이 달고 오면 솔직히 반칙이지.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고양이 건들지 마. 왜 괜히. 당연하죠. 사실 그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동물을 사실 페르시아군이 고양이를 이용했던 건 좀 귀엽게 이용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잔인하게 이용한 사례들이 얘들이 굉장히 많죠.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최근까지도 이제 동물을 쓰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특히 돌고래한테 돌고래 지느러미나 이런 쪽에 카메라를 달아서 해안을 쭉 가면서 정찰하게 오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진짜. 저도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학부생 때 바퀴벌레나 쥐 같은데 이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기술 와. 뇌에다가 전극 심고 쥐나 바퀴벌레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하고 싶으면 물론 이것도 안 좋은 방법이지만 얘네들을 적진에 침투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아니, 연구는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보면 그래서 동물을 이용하면 너무 잔인해서 그런지 예를 들어 뭐 드론이라던가 이 RC카 맞아요. 같은 걸로 많이 또 하는 그렇죠. 것도 영화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드론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어쨌거나 이 끔찍한 전쟁 속에서도 사람보다 더 용감하게 맞선 이런 불쌍한 동물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맞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다음 주에도 저 썰렁용자는 더 재밌는 퀴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트렌치코트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 용주 씨가 입고 있는 트렌치 코트인데요. 전쟁하고 트렌치 코트 이거 너무 뜬금없는 조합인 것 같은데. 뜬금없는 조합 아닌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죠. 군복에서 유래된 대표적인 패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참호 전투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트렌치라는 것의 어원 자체가 뜻 자체가 참호 혹은 도랑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도 체온 유지를 하면서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옷이 트렌치 코트라고 그래요. 쉽게 네. 강해.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뭐 그렇게 정통 트렌치 코트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약간 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보면은 이 총의 이 개머리판 있지 않습니까? 네. 뒤쪽에 이렇게 어깨 네네네. 견착하는 부분, 그 헝겊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류탄을 걸기 좋게 여기다가 D형 고리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그게 수류탄 걸라고. 원래는 여기다가 수류탄 걸라고 이거 허리 했던 이거 거예요. 끈 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거. 예. 끈 이렇게 매는 허리선 건데. 돋보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먼지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손목 부위에 이렇게. 벨트. 예, 이런 거 맵시조라고 있는 거 아니야. 또 하나 하는 있죠. 거. 견장. 견장 맞아. 여기다가 맞아요. 이것도 여기다 견장다는 맞아. 거지. 견장다는 거. 그때 나왔던 게 그 비사에서 만들었던 게 제일 유명했어요. 그래서 트렌치 코트 하면 그 코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구나.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는데 근데 여름에 자주 입게 되는 그 비키니 수영복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오늘의 주제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음에서는 이제 세계 각국이 핵폭탄 개발 경쟁이 벌어졌는데 가장 앞섰던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인적이 없는 태평양의 작은 섬 같은 것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거기서 실험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실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태평양에 있는 비키니 섬이었고요.
그게 사실은 대서특필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수소폭탄을 개발했는데 그 수소폭탄 실험을 비키니 섬에서 했다더라. 좀 화제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약간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핵폭탄처럼 충격적인 새로운 디자인의 수영복. 이거 비키니라고 하자. 네. 어렸을 때 난생 처음 비키니를 봤을 때 제 머릿속에서는 핵폭발이 일어났어요. 핵무기는 인간이 발명한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잔인한 무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학자들이 물질들을 얼마만큼 작게 쪼갤 수 있는가를 연구하다 보면 원자 핵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원자 핵이 갈라지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우라늄 연구를 하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 공식 E = mc 제곱. E는 에너지잖아요. 네. 에너지는 M은 질량이거든요. 질량 곱하기 C의 제곱. C는 빛의 속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큰 숫자를 제곱한 것을 곱하면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렇죠. 핵폭탄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은 우라늄 235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 우라늄 235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에 에너지를 가하면, 그러니까 힘을 가하면 그게 쪼개져요. 근데 쪼개질 때 그냥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살짝 질량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감소된 질량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그 적은 질량도 아인슈타인의 E = mc 제곱의 공식에 따르면 빛의 제곱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원자력 혹은 원자폭탄의 원리입니다. 들었어요.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오길래 이렇게 난리예요? 석유나 석탄보다 약 200에서 300만 배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우라늄 235의 원자핵 한 개가 분열하면은 약 2억 전자볼트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질량의 방사성 물질로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내뿜는, 즉 엄청난 양의 폭발력을 가지는 무기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당시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아이러니한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폭발을 일으킨다. 무섭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만 볼트? 무섭죠. 이런 피카츄 몇 마리야?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그 잠수함에 이런 에너지원을 쓰게 되면 거의 무제한 잔황이 가능합니다. 잠수함은 공기를 빨아들여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요. 네. 보통 일반 디젤 잠수함은. 근데 이걸 쓰게 되면 전기 분해해서 산소를 얻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엔진도 돌릴 수 있고 무한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잘 쓰면 뭐 굉장히 좋은. 이론적으로는 뭐 계속해서 물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승무원의 정신 상태 때문에 2달에서 3달에 한 번은 떠올라야 돼요. 2달에서 3달에 한 번 떠오르는 것도 놀라워요, 사실은. 그런데 독일에서 이 과학자들이 핵분열이라고 하는 현상을 발견했잖아요. 당연히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기민하게 알아차린 거죠.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니까 이 핵분열 현상을 이용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자칫 잘못하면 히틀러가 미국 본토로 건너와서 독일 제국이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 속에서는 정부도 지갑을 열고 그렇죠. 기업들도 다 지갑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큰 걱정을 했었던 사람이 헝가리에서 이 나치 독일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실라르드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근데 실라르드 본인은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꼬신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세계가 결단나게 생겼다. 난리 났다, 지금 너.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실라르드가 공동으로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에게 1939년에 편지를 써요. 지금 독일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는 죽음의 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 미국이 빨리 독일보다 먼저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루스벨트가 당연히 공포감을 느꼈겠어요, 안 느꼈겠어요? 당연히 느끼죠. 당연히 느꼈죠. 그러면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가 준비되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게 된 거예요. 연구 개발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챌린지도 있고 흥미로웠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는 이 전 세계가 받은 충격이 장난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연구할 때 그런 가능성이 있다 무기를 보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는 건 다른 일이니까요. 그럼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 세상에 이런 폭탄이 어디 있어. 네. 그걸 보고 아인슈타인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미국에 보낸 편지의 결과가 이런 참고그룹까지 가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네. 일본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핵무기 개발 반대 운동을 이끌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 중에서 뭐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유명한 얘기가 다음에 인류가 큰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전쟁은 뭐 막대기나 돌을 가지고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클래식하게 네.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문명 자체가 이대로 정말 다 네, 그 얘기인 사라질 위기다 이렇게 네. 생각한 거죠.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오펜하이머도 정말 괴로워했다는 얘기였어요. 네. 만약에 정말로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인류는 어떤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될까요? 이게 이 핵무기가 무서운 게 폭발 당시의 파괴력도 무섭지만 그 예후가 정말 안 좋아요. 네. 이 방사능 낙진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미국이 한번 연구를 했는데 만약에 지구상에서 전면적인 핵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핵전쟁. 그 낙진이나 그 먼지 때문에 지구가 10년 넘게 아주 혹독한 겨울에 시달릴 거다. 왜냐하면 태양광선이 전부 다 차단되기 때문에. 10년 네. 동안 겨울인 거예요. 예, 그 안에는 이제 방사능으로 아. 뒤범벅이 된 상태겠죠. 핵폭발로 시작되는 화재가 1억 4,700만 톤의 그을음을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을음이 이제 지구를 뒤덮으면은 당연히 햇빛을 차단해가지고 지구 기온이 평균 9도 정도 하강을 한다라고 합니다. 야. 이제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한 6도 정도 낮았을 때 지구의 상당 부분을 빙하가 덮었던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9도가 하강하면은 이제 엄청난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거의 다 죽는다라고 보면 되죠. 맞습니다. 이 정도 여파가 오게 되면 식량 부족은 당연히 생겨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핵무기의 낙진이라는 건 또 DNA상에서의 변이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질병들, 네. 바이러스들도 전 세계를 덮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핵폭탄 피폭을 당한 다음에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피폭 피해를 그렇죠. 입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서 무서운 건요. 이게 우리가 옛날 얘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사실 전 세계 핵무기 숫자로만 보면 1%도 되지 않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도 핵보유 국가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한 150개 정도 되는 핵폭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몇 기만 터져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전 지구적인 재앙의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숫자를 좀 줄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 실제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전쟁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튜브를 볼 수 있는 것도 다 전쟁 덕분이라면서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 전쟁이라는 건 최첨단 기술이 다 모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게 바로 이 컴퓨터죠. 아하. 오. 사실은 컴퓨터는 네. 원래는 사람 이름이었대요. 컴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컴퓨터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컴퓨터들. 직업 독일군이 이제 어마어마한 암호를 만들어내는 애니그마라고 하는 암호 기계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그 암호를 해석해가지고 풀려면은 이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여성들로 어. 계산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계산원들을 컴퓨터라고 불러요. 어. 아, 근데 실제로 컴퓨터의 역할을 했네. 네, 그러게요.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저쪽에서는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막 암호를 만들어내는데 사람들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서 암호를 생성하는 기계를 만들었다면 이쪽에서는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를 만들어내자. 오. 자, 그러면서 영국군이 백방으로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똑똑한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찾게 된 사람이 바로 엄청난 수학 천재이자 암호 덕후였던 앨런 튜링입니다.
튜링. 네, 튜링. 그래서 튜링은 여기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이자 암호 해독 장치 콜로서스, 거인이라는 의미예요. 네. 이걸 개발해서 독일군의 교신 내용을 도청해가지고 이걸 종이 테이프에 구멍을 뚫어서 기록하고 그 종이 테이프를 콜로서스에 넣으면 암호를 해독해주는 형태의 기계를 개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컴퓨터 기술의 시초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튜링 씨가 그 컴퓨터의 아버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도 전쟁의 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1957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구소련이 세계 처음으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니까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 충격에 빠진 거죠. 네, 스푸트니크 쇼크.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련이 과학기술이 더 발전했다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쇼크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드와이트 미 대통령은 이 과학기술에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연구계획국이라는 이 정부 기관을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최초의 인터넷이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등연구계획국을 영어로 아르파라고 하는데 아르파넷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맞아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핵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가 다 마비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모든 컴퓨터들 하나의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일부가 파괴돼도 그 망 안에 정보들은 다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69년에 그 아르파라고 하는 고등연구계획국과 4개의 대학이 아르파넷을 연결시켜서 최초로 짠하고 띄우는 거죠. 그 아르파넷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된 거죠. 신기한데요. 그리고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것도 인터넷 덕분이고요. 네. 전쟁 덕분에 우리가 너튜브를 보게 됐다. 아이러니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주 먹는 이 밥도둑 있지 않습니까? 간장게장. 아니, 이 깡통햄. 저 진짜 자주 먹어요. 깡통햄 그거 참 좋아하는데 이것도 전쟁에서 탄생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1차 대전 때 이게 군대에서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식량을. 1차 대전이라는 게 정말 비참한 전쟁이에요. 최전선에 있으면 밥도 잘 못 먹어요. 밥도 잘 못 먹고 화장실도 잘 못 가요. 진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그 빨리 식량을 보급해야 되는데 가서 또 뭐 취사반에서 끓이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힘들죠. 깡통에서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많이 제공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네, 깡통햄이에요. 깡통햄. 이게 나올 뻔했는데. 네. S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대표적인 뭐 가공육이라고 해야 되죠. 네네. 그 이름이 Sliced Pork and Meat라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원래 안 먹던 부위, 어깨살이나 뼈 같은 것들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손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원래 이름이 Sliced Pork and Meat라고.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이게 그런 깡통햄이 된 됐다. 거죠. 그 SM 말고도 우리 주방에서 널리 활용하시는 기기 중에서도 전쟁에서 직접 나온 기기가 있어요. 주방에서 쓰는데 전쟁에서 유리했다. 냉장고는 아닌 것 같고. 전자레인지? 네, 전자레인지. 진짜로? 맞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전쟁에서 썼다고요? 네, 전자레인지 어떻게? 맞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전자레인지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다. 네. 다 전쟁에서 나왔어, 누나. 네. 오늘 다 전쟁에서 나왔대. 그 이제 미 군에 용역을 받았던 그 레이더 제작업체에서 일하던 퍼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레이더 장비에 쓰인 마그네트론이라는 걸 연구를 하다가 자꾸 몸에 있는 초콜릿 같은 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콜릿을 녹이는 건 뭐지 하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마그네트론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 전자파가 바로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일. 와, 이거를 초콜릿이 녹았다 싶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내가 오늘 몸이 뜨겁나? 주머니에 빼놔야겠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파가 음식에 열을 가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이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이용한 가정기기를 만들면 손쉽게 수분이 포함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등장한 거죠. 다 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탄생했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는데 현대에서는 좀 우리가 이 안락한 일상을 위해서 없어서 안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오늘따라 무척 유난하게 아이러니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되돌아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가볼게요.
자, 오늘은 기자님께서 가져오신 이 가방 안에 어떤 아이템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막 폭탄 모형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열면은 버튼 하나 있어. 그거 누르면 핵 발사야. 이거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발열 식량 이런 거? 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본 거 같은데? 네, 함부로 흔들지 말라고. 흔들면 안 돼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네. 이게 비상식량의 일종인데요. 이게 1950년대 스웨덴군이 개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레토르 식품인데 언제 어디서나 그 열을 가해서 먹을 수 있게.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하고 미군하고 싸우는데 미군들은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레이션 같은 걸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군은 그런 게 없어서 꼭 끓여서 먹어. 뭔가 이제 밥 지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밥 짓다 보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거 보고 미군이 가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이 죽어요. 일본. 최근에 이제 각국 군대가 이 실제 전투 시에 간편하면서도 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이 안 되는데 패치식 전투식량 같은 걸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붙이면은 배가 안 고파요? 네, 배가 불러. 피부에 붙여가지고 필요한 네,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포만감은 생기지 않겠지만 네. 어쨌든 배가 간에 안 생존에 고픈 필요한 영양분은 이 패치를 통해서 몸에 흡수가 되도록 하는 전투식량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맛도 나면 좋겠다. 저는 그 여기에 더해서 실제로 알약형 전투식량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만 먹고도 배가 부르고 이런 꿈을 꿨던 분들한테는 실제로 이런 제품이 곧 나올 거라는 희소식입니다. 좀 인간미 없지 않아요? 아니, 그렇죠. 급할 그렇긴 때는 그렇죠. 이게 평소에는 식단을 이렇게 막 만찬하다가 급할 때는 그거 하나 먹고 이제 뭐 하면 되고 얼마나 사실 좋습니까? 가장 좋은 건 전투식량 같은 게 필요 없는 시대가 와야죠. 물론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정 생존자의 생존 키트 아이템까지 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신박한 벙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선 전쟁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신박한 벙커가 아주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은 역사에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전쟁은 게임에서만. 게임에서만. 좋아요. 게임 좋습니다. 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인류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 여러분, 평화가 최선의 가치입니다. 맞습니다. 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